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폴더블 세상을 맞이할 시간.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 삼성 갤럭시 Z 폴드 3, 플립 3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레이스를 마친 게 무척 자랑스럽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경기에서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한 독일의 클라우디아 페이슈타인 선수의 말입니다. 과거 동계올림픽 5000m에서만 금메달 3개를 포함해서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던 장거리 빙상의 여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그녀의 나이는 50살.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현역 선수로 8번째 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어서 기쁘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메달의 색깔, 메달의 유무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 그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달 말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이 정부의 전망 전해드리겠고요. 20대 대선을 30일 앞둔 정치권 상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서 아파트 특혜 분양 논란을 빚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을 받았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픽 인터뷰에서는요.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평화제전으로 치러져야 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복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문화공정 논란, 그리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코너죠.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는요.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의 미사일 사드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상 뉴스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겨줄 수도 있고요.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자, 뉴스공감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네, 5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화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 시작해보죠.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 즈음에는요.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는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지금은 사흘째 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사이에 4배에서 5배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 화율은 좀 낮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 화율은 낮다라는 이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좀 개편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먼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이 됩니다.
재택치료자 중 건강 모니터링 대상과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관리군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를 해서요.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요. 집중관리군은요.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없이 스스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원, 의원에서 네.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네. 또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 그런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격리자들에게 지급이 됐던 생필품 지급 여부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할 네네. 수 있게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 역학조사도 효율화됩니다. 네.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접촉자를 이제 기입을 하고요. 그런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이 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가 되고요. 세 번째로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이 됩니다. 지금 확진자가 외래 진료센터 방문을 위해서 외출을 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했잖아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자율성을 더욱 보장해 확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가 되고요.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를 해서 약품 처방과 수령을 위해서 필수 목적 외출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13만 명, 17만 명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네.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는 내용이겠죠? 네, 정부가 그래서 이제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 의료 체계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의료 체계 개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앵커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는 말씀에서 네. 기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허. 10,000명 넘었대도 2만 명, 3만 명 넘었네. 그 쑥쑥 이러잖아요. 올라가요.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본 게 우리가 며칠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난리도 알고 당하면 예상했던 맞아요. 일이라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김정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 비율 또 사망률이에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 두 가지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멋있는 얘기였는데 네. 해가 뜨기 전이 되게 어둡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코로나19도 이제 독감처럼 우리와 네. 함께 사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하여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고 또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되지만 지금의 삶도 또 중요하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손해가 많은데 최근에 들은 얘기가 캐나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여기는 6명, 9시 이런 지침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제한된 공간에 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도 절반만 들어갈 수 있고 방역 패스는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8명은 안 되고 6명이지? 왜 10시는 안 되고 9시지에 대한 답이 약간 궁색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면서 이 위기를 같이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 생각을 하면 네. 이거 좀 시간 좀 이제 좀 늘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도 네,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9시에서 10시 뭐 또는 6명에서 8명 우리가 그때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그렇게 해봤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런 건 써봤고요. 그거 말고 캐나다식으로 뭐 제한된 공간에 정원의 3분의 1 또는 절반만 받고 네. 인원은 상관없고 뭐 시간도 별로 시간을 좀 더 상관없다. 보내놓고. 특히 늦은 밤에는 상대적으로 손님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 아니냐. 하여튼 그것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계속 예.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정치권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딱 30일 남았거든요. 이번 비공개 만남은 이 후보의 요청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상황에서 각종 정치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만남, 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뭐 또 배석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네,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 한 명만 배석을 했고요. 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측근 인사들은 이 회동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도왔잖아요. 네. 김 전 위원장이 당장 이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와 만나는 것 자체가 우회적인 지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대선이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아니 백지장도 맞으면 낫잖아요. 네네. 근데 백지장이 아니라 뭐 벽돌이나 기와장을 들면 더 그렇죠. 이게 네. 그 정도가 아니라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가 아쉬운 거죠. 또 초박빙이라는 네네.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씨 자체가 어마어마한 득표력을 가진다든지 파괴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김종인 씨 문제는 윤석열 후보 부인의 그 뭐 녹취 파일인가 거기에 네. 잔치집 어쩌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감정에 금도 가 있는 상태라. 금이 좀 많이 가 있을 법한 그런 민주당에서는 뭐 유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나왔죠. 저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 후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다만 이런 만남들이 그냥 합종 연행 또 한 표라도 더해서만 멈추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얘기했던 게 뭐 코로나 극복 방안이라든지 네. 또 김종인 씨가 늘 얘기하는 뭐 경제 민주화 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된다면 네. 그래도 좀 다행이겠다 싶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율이 그간 오차범위내 접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어떤 네. 상황입니까? 네, 지난 선 연휴에 다음 날 TV 토론이 치러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명절 변수가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번에 여론조사 4건 결과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지난 4일과 5일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 투표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이 후보를, 41.7%가 윤 후보를 각각 꼽았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요 10.1%였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두 번째로 조선일보와 칸타코리아의 4일과 5일 대선 후보 4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이 후보는 31%, 윤 후보는 35%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내 접전을 벌였는데요. 네. 안 후보는 12.1%, 심 후보는 2.9%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후보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세 번째서는 중앙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는 38.1%, 윤 후보는 36.8%였습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내 박빙이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겨레와 K스탯 리서치가 3일과 4일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후보가 32.6%, 윤 후보는요 38.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였는데요. 네. 안 후보는 10.8%, 심 후보는 2.9%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윤 후보가 조금 더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또 여기서 궁금한 게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20대 대선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지금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유권자 4명 중 1명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이. 네, 4명 중 1명이 네. 바꿨다라고 나왔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과 5일 전국 18세 이상 1,0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TV토론 후 지지 후보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7%가 변경됐다고 답을 했고요. 네. 변경되지 않았다는 68%, 잘 모름은 7.3%가 나왔습니다. 네. 뭐 그 토론의 모습을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덜 드는 네. 그런 어떤 평이한 그런 토론이었다라는 평가들도 있었는데 네. 자, 4명 중에서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궁금하시죠? 예, 나오죠? 예. 지지 후보 변경은요. 윤석열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 이동이 네. 2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하. 그 이후 순위로는 이 후보에서 윤 후보로 18.5%고요. 그 다음 순위로는 안 후보에서 윤 후보로 이게 10.1%입니다. 네. 또 대선 후보 TV 토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53.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각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토론 날짜 잡기가 그렇게 어렵고 지금 두 번째 토론도 날짜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지지 후보 변경은 토론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로의 이동이 가장 월등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한국일보에서 나온 단독 독점 기사가 있었죠? 네. 한국일보 단독 기사 내용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 11억 원이 어떻게 발생된 거냐 이것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는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때 2016년 8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보상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6일 3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7일 2억 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25일 3억 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박 씨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네. 이 11억 원은요. 박 씨가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11억 원이 입금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 명목이 무엇일까? 2월, 4월, 7월에 네. 걸쳐서 11억 원이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이 입금이 예. 된 건데요. 네. 명목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네. 화천대유는요. 회계장부에 주임종 단기채권이라는 걸로 이제 지금 명목을 기재했습니다. 주임종 단기채권. 네, 이게 뭐지 싶으실 것 같아요. 예, 뭡니까 이게? 이게 회사가 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 대여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채권은요. 회계 기준상 1년 이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회사가 박 씨에게 빌려줬다는 거죠. 하지만 박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화천대유에서 받은 단기 대여금을 안 갚았습니다. 네. 11억 원 중 일부도 갚지 않았는데요. 또 주목할 부분이 시점입니다. 화천대유로 뭉칫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박 씨 계좌로 돈이 이체된 건데요. 박 씨뿐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도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적은 있는데 대부분 단기 계약금 형태로 1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박 씨처럼 이렇게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 전 특검 측은요. 정상적인 대출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입장문에서 화천대유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한 딸이 가정의 필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정상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 처리가 된 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변제기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 대출금 일부를 변제를 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면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네. 예. 또 네. 이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박 씨는 또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요.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특혜 의혹을 그 얘기도 받았었거든요. 있었죠. 예. 이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 측은요. 미계약 등에 따른 자녀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상국장님. 네. 예, 이 아니 그러니까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11억 원을 대출해줬다는데 네네. 회사에서 직원을 사랑하면 뭐 대출도 해줄 수 있겠죠. 와, 그런데 예,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11억 원. 그렇죠. 한도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를테면 제가 만약 기업을 운영하면 퇴직금 한도 내에서 빌려준다든지 한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화천대유가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아주 많은 급여를 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11억 회사가 원. 엄청난 돈을 벌긴 했죠. 물론요. 그건 별개죠. 별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긴 했죠. 예. 그 돈은 내가 벌었지 네가 벌었냐 이런 생각이 회사 직원이 그 돈을 번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돈입니다. 11억 원은. 네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뭐 특검하자 말자 TV 토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회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이재명 그 당시 시장 지금 대선 후보에게 돈이 흘러갔거나 또는 흘러갔을 거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돈 나오는 건 오직 50억 클럽밖에 없거든요.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곽상도 전 의원인데 엊그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 중에 하나가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11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 말고 이 사람이 50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박영수 특검은 누구냐면 대검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수남 대검 총장, 대검찰청 총장이죠. 검찰총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다음에 최재경 씨, 여기도 역시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에요. 그때 권순일 한 사람만 법관 출신이고요. 그것도 대법관 출신이죠. 주로 검사들, 그것도 고위직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11억 원이 움직였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장동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쥐게 된 겁니다. 뭐 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할 때는 50억을 퇴직금으로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죠. 네, 11억 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평 직원에 불과한데 네. 40살이라고 했는데 뭐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는 게 일종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 준 것 같은데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있어도 마찬가지죠. 11억 원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출받을 수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혜인 건 분명하죠. 네. 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실체가 보일 겁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금요일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오성 형기를 전달하는 그런 중국 내 56개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명으로 출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역사학자 전우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뉴스 초이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베이징 초이스로 네. 한동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이징 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네.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특히 토요일에 아쉬운 탄식 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쇼트트랙 500m, 3000m 예선 그리고 혼성 개조 경기가 있었죠. 저도 마음 졸이면서 쇼트트랙 경기 지켜봤는데요. 네. 기대를 했던 혼성 개조에서 아쉽게 그러게요. 예선 탈락을 했고요. 또 이후에 중국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선수단 기술을 맡은 곽윤기 선수도 혼성개조 경기 결과에 대해서 심판 판단을 받아들이는 건 선수의 몫이라면서도 경기를 보면서 내가 꿈꾸던 자리가 이런 것이었나 허무함이 든다라고 밝혔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응원이 필요합니다.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오늘 오후 8시 30분 여자 500m 8강 경기 준결승전을 치르고요. 황대헌, 이준서, 박장혁 선수는 남자 1000m 중결승전을 오후 8시 44분에 치를 예정입니다. 오늘 쇼트트랙 경기 외에도요. 잠시 후에 저희 뉴스공감 방송이 끝나는 오후 6시에 김선수 선수 그리고 귀화 선수인 에바 쿠모바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15km 경기를 치르고요. 오후 8시 50분에는 역시 푸른 눈의 한국인 프리슈 선수가 루지 여자 1인승 1차 시기 런에 나섭니다. 네. 옛날엔 정말로 막 그 우리나라 이겨라였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의 범위가 커지면서 뭐 귀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가 중국에 가 있기도 하고 네. 예, 또 파란 눈의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오늘 아주 뜨거운 저녁이 될 것 같은데 내일 경기 일정도 좀 알아보죠. 네, 내일은 오전부터 응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차세대 피겨 유망주에서 이제는 어엿한 국가대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준환, 이시영 선수가 오전 10시 15분에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연기할 예정이고요. 네. 오전 11시 40분부터는 스노보드 여자 그리고 남자 경기가 연이어서 열립니다. 이 두 종목은 메달이 걸려있지 않은 예선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후 5시 30분에 메달이 걸려있는 바이애슬론 남자 개인 20km 경기가 오후 7시 30분에는 역시 포디움의 높이가 결정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 경기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프리슈 선수가 예선을 치르는 루지 경기의 메달 색깔도 내일 오후 10시 35분에 결정이 됩니다. 네. 자, 메달도 메달이지만 주말에 또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경기가 있었죠. 네, 네. 임남규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네. 임남규 선수 루찌 선수죠. 지난 2014년부터 루찌 국가대표로 경기를 치러온 선수입니다. 지난 5일 치러진 루찌 남자 싱글런 3차 시기에서 59초 794의 기록을 세우면서 총 34명 중에서 33위 기록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대에 미치는 성적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임남규 선수의 질주는 금빛 이상으로 빛났습니다. 사실 임남규 선수는요.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 루찌연맹 월드컵 대회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부상을 당했는데요. 당시에 정강이뼈가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하.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포인트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은 물 건너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 월드컵 대회 목발을 짚고 출국해서 붕대를 감고 루찌를 탔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값진 올림픽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요. 이 대단한 투지고 열정이죠. 임남규 선수는 이번 올림픽 목표가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루찌 남자 싱글 20위권 안에 들겠다. 그러니까 4차 시기까지 질주를 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왔습니다. 비록 임남규 선수의 질주는 33위로 3차 시기에서 끝이 났지만 매 시기마다 기록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네. 또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위안이 되고 또 강한 힘이 되는 1등 질주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33위라는 성적도 정말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네. 누리꾼들 역시 전 세계 33위, 우리나라에선 1위다 라면서 계속해서 응원 건네고 있고요. 또 도전 이어가면서 임남규 선수가 보여준 태도와 열정, 웃음들이 네.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그 가치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모습들 계속해서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017년도 영화로 제작됐던 류승환 감독의 군함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해서 한 창작 영화긴 했지만은 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군함도의 존재와 또 조선인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이 군함도를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나카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을 또다시 한번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서 새로운 한일 갈등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사도광산 역시 1200여 명의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무엇이 문제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어떤 외교적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지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중국의 문화 왜곡 논란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인 전우영 박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늘 SNS에서 잘 뵙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하는 거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 군함도 쪽도 그랬고요. 예. 사도 광산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열심들일까요,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된 게 1972년이고요. 네네. 취지는 이제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인류사적 유산들을 네.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개발 과정에서 또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고 망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세계 인류가 함께 지켜야 될 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네네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체결됐어요. 당시 우리는 이제 개발 과정이 있어요. 72년도니까 네네네. 유신 나든 바로 그 해잖아요. 네. 관심도 없었죠. 관심도 없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기피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되려 기피한다. 기피하고요. 예. 또 최근에 영국 그 리버풀 항만 도시가 세계유산에서 이제 지정됐다가 네. 이제 배제되는 그런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지정 당시의 조건들이 많이 변형이 돼서 더 이상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면 네. 취소하기도 하죠. 음흠. 우리의 경우 이제 조선 왕릉이 전체를 묶여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김포 장릉이 이제 주변 아파트 네네네네. 경관을 이제 해치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왕릉의 입지라든가 네. 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걸 경관을 해치는 그런 이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건축행위를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서 이제 포함이 되느냐. 예.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90년대부터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세계유산 신청이 빈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우리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90년대부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네네.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이제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외화 획득 수단이 됐고 네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1차적인 관광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관광 상품 화될 수가 있군요. 예. 예, 확보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상업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문화 잠재력에 대한 또는 문화 역량에 대한 경쟁 의식이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담기는군요. 예. 어느 나라의 세계유산이 더 많으냐라고 하는 것이 네네네. 어느 만큼의 이제 독창적인 문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인류 역사에 네. 이제 특별한 기여를 해왔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유럽 쪽은 이제 너무 세계유산이 많아서 많은 데다가 사실 이 유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피한다는 말씀 그렇죠. 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탁월한 이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는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네. 이제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진정성이죠. 원래의 모습과 관련해서 주변적인 경관이라든가 생활 양식까지 통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완전성.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하, 이 예. 보존 계획 자체가 개발 욕구와 굉장히 충돌하거든요. 충돌하겠네요. 이게 예. 만들어지면 주변 개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네네. 유럽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는 최근에 기피하는 풍조가 심해졌는데 아하, 예. 대신에 이제 아시아에서 그동안 이제 목조 건축지대다 보니까 네. 세계 유산이 될 만한 건축 유산들이 많지 않아서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있다가 네. 최근에 경쟁적으로 세계 유산 신청을 하는데 그러고 있군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이걸 관광 자원을 삼으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7세기 에도 시대 초기에 이제 발견된 금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인 일본 독자의 채굴 기술로 채광 기술로 개발한 금광이고 그게 독특한 이제 중세의 생활 양식 또 광산촌 마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이걸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이제 관광 자원 개발이고 네. 하나는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이제 문화적 우위 또는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네. 경쟁적 의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자, 이제 뭐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문화유산을
뭐 유네스코에다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우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1601년에 금맥이 개발돼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에 굉장히 중요한 재정원이 되었던 이제 네, 그런 네. 광산이고요. 네. 우리가 160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607년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과 다시 교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과 조선 사이에 주된 교역 물품이 조선에서 보내는 건 이제 인삼, 면포, 쌀 이런 것들이었고요. 네. 일본에서 그 대가로 조선에 가져오는 것이 금, 은, 구리 같은 광물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광산에서 나온 광물들이 네. 조선에 들어왔을 가능성,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뭐 네, 네, 네. 연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네. 더 직접적인 연고는 1931년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1867년까지 그러니까 1896년까지는 이제 일본 국영이었어요. 국영에다가 1896년에 이제 미쓰비시 기업에 불화를 했고 아하, 이제 민간 광산으로 되었다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당시 국제연맹이 이제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 이건 불법적인 침략이니까 네네네. 국제연맹의 네네. 규칙을 어긴 거니까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경제 제재가 되면 당연히 이제 화폐가 부족해지고 네.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대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이 금광 개발을 이제 장려하거든요. 조선에서도 이제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으로 이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아하, 거죠. 예, 예. 금광 붐이 나타나고 그러고도 이제 부족하니까 1939년부터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을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알선 형태로 끌었다가 끌어갔다가 4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징용으로 이제 노동자들을 아하. 데려가서 혹사시킨 거죠. 강제 노역이 되네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징용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했고 그것도 굉장히 좀 그 인간 이하의 조건. 지금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네. 사도광산에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조선인이 이제 1200명 정도까지 많이 보면 아하. 이제 끌려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네. 중에 10여 명 정도는 이제 사망했고 네. 사망 원인은 이제 뭐 규폐와 같은 이제 그 산업재해가 일부 있고 네. 또 뭐 그 당시 일반적인 징용 노동자의 생활상으로 보면 굶주림 때문에 아. 예, 이제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굶주림으로. 그리고 한 예. 이제 150여 명 정도는 이제 탈출했다 이렇게 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뭐 혹독한 이제 오죽하면, 예, 노동 탈출이 과정 또 있었을까요?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묻으면서 이걸 유산으로서만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이 군함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머스라는 곳에서 네. 세계유산에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일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탁월한 세계유산적 가치로 이제 제시하느냐. 예. 원래는 이제 그 신청하는 당사국에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산 가치를 적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 문제를 중세 17세기에 개발된 이제 광산이고 그와 관련된 생활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청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 이게 20세기까지 계속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계속 쓰이던 광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갱도가 한 400m 정도가 남아 있고 네. 그중에 300m 정도가 관광 자원화돼 있는데 대부분의 갱도는 이제 17세기의 갱도가 아니라 20세기의 갱도들이고 또 그 주변에 남아 있는 마을이라든가 생활유산들도 20세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걸 17세기 문화유산으로 한정해서 이제 신청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예. 이코머스 쪽에서도 그걸 당연히 이제 볼 거예요. 이것은 단지 17세기의 유산이 아니라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지역 생태 환경이나 기술 발달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그런 유산으로 봐야 한다. 네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20세기 중반기에 이제 이루어졌던 이안에서 이루어졌던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강제 농역의 실상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아요. 네. 일반적인 이제 이코머스의 심사 기준이기도 하고 군함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 7월에 이코머스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할 정도로 그랬었죠. 예. 네. 이건 왜 그 분명히 저 조건으로 걸었었는데 네, 이 조건으로 이제 식민지 노동자에 대한 강제 동원의 역사를 여기다가 반드시 포함시켜라라고 넣어놨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예.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예. 자,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또 문제가 있고 이게 갈수록 왜 이런 문제들이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자,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그 한복 입고 그 개막식에서 나온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표현되었던 그런가 하면은 방송의 영상 속에서는 갑자기 뭐 우리나라 민속의 놀이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논란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네. 사실은 중국인들은 자기들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조선족도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네네.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조선족 전통 의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민족 국가 내에서 이제 이웃 민족과의 이제 그 갈등이라든가 네. 그런 갈등 요소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이제 빼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환경 내 속에서 만들어진 네네. 사람들이고 그 본류가 한반도에 남북한 모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네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치부해서 한복을 이제 중국 복식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하는 네네네. 것은 이제 문화패권주의의 네. 이제 노골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배려가 없는 거죠. 그 전에 뭐 한복 입은 모습을 계속 우리가 그런 행사에서 봐왔다면 모르겠는데 또.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네. 90년도에 처음 이제 중국에 갔을 때도 네네. 중국에서 이제 향토, 그러니까 소수민족 네네. 인형들을 팔았었어요. 오. 한 수십 종의 소수민족 인형이 있는데 네. 한복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구나. 자기네들 소수민족들의 여러 전통 의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중국인들 네네네네. 자기들이 역사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국제 행사에서는 네. 예컨대 뭐 그 중국인하고 일본인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아주 적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모노를 이렇게 그렇지 중국 소수민족 않으니까. 의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지금 그 이 역사 학자 전용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20대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일 정도 이제 다가왔는데 네. 뭐 SNS를 통해서도 대선 국면에서의 언론과 검찰의 이 불공정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늘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선보다도 네. 좀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놓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로 한번 좀 놓고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귀족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귀족이 될 가능성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높지 않았겠죠. 그래도 귀족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귀족이 없던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만들어지면 이것이 제도화돼서 아주 공고해지는 거죠. 사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귀족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한 100년 됐어요. 전 세계를 자본주의가 통일한 지도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한국 자본주의가 100년 좀 넘었으니까.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왔느냐. 예컨대 재벌 또 사학재단 대형교회 또 무슨 건물들 놓고 봐도 네. 대체로 3대 4대 세습이 진행 중이에요. 네. 사실은 진짜 이제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죽지 않는 권력은 이 세습되는 권력이에요. 네네. 그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눈으로 지금 경제적 많이 확인하고 문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들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말 힘 있는 권력이 네. 시험 봐서 얻은 권력들이에요. 어허. 평생 가는 권력이죠. 네네. 예컨대 검찰, 뭐 이제 이제 법원, 또 고위공무원단 보면 이 사람들도 이제 이 평생 가는 권력을 얻은 네네. 거죠. 시험만 봐서. 이건 뭐 어떤 잘못을 해도 잘못 판단을 해도 물러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근자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은 어느 정도 힘이 세냐면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네. 무슨 부동산 개발 회사로부터 50억씩 받아도 탈이 안 나는 네네. 그런 권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은 세습되는 권력이고요. 우리가 근데 그런 권력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죠. 네.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힘 있는 네. 권력은 세습되는 권력이고 두 번째 가는 권력은 평생 가는 권력이에요. 평생 가는 권력. 예. 네. 세 번째 권력이 네. 지나가는 권력이죠. 지나가는 권력. 선출되는 권력. 그러니까 근데 이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어야 권력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편해요.
갈등 관계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나마 좀 예, 편한 거. 예. 쉽게 말하면 산출되는 권력이 이 세습 권력이나 평생 가는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그래야지 투표라도 한 보람이 서로가 있죠. 서로를 예. 견제해야 예. 감시하고 견제해야 그나마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일체화돼 버리면 정말 권력과 힘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지금 이제 그 언론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 편향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한국자본주의가 100년 넘게 이제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이제 귀족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일종의 고착화한 이제 그 권력 관계, 새로운 한국형 귀족 제도 여기에 이제 일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네. 왜 언론이 그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권력의 편에 서느냐가 눈에 보이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제 그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을 어차피 가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무슨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꿈을 꾼다고 재벌이 될 수도 없고 사학재단 이사장이 될 수도 없고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갑자기 검사가 되진 않죠. 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 기회가 거의 차단돼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어떤 권력이라야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사람답게 좀 살 수 있느냐? 그럼 그 권력들 싸움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일체화돼 버리면 하나의 이제 성향으로 묶여 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귀족 제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갖지 그래왔어요. 않더라도 그 권력들끼리라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예. 그림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나마 이것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그 예컨대 청와대를 수사한다. 잘못된 건 아니죠. 할 때가 되면 해야죠. 네. 근데 검찰과 청와대가 일치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제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30일 남았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매일매일 뉴스들은 나오고 뭐 이쪽에서 뭐 누구 아내가 이렇다 뭐 누가 무슨 뭐 11억을 받았다 뭐 계속 오늘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점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이 언론과 지금 이 권력들의 부딪힘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히 보면 제가 그래서 최고의 권력은 세습되는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죽는 권력이라고.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돼요. 여러 이제 양쪽에 대해서 무슨 비리 의혹이니 무슨 부정 의혹이니 나오는데 그냥 화폐 단위 액수만 보세요. 액수를 보라. 예, 누구는 10만 원대고 누구는 몇십억 대고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야, 그거 상당히 신박한 생각지도 못했던 답인데요. 그렇죠. 그 숫자를 보라. 단위가 규모가 그래요. 단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의 단위와 그냥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부르는 것들의 단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 무척 이제 흥분하고 분노했던 것이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이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600만 원 중에서 민정수석 된 이후에 받은 한 200만 원인가를 이제 뇌물죄로 기소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막 분노를 했죠. 근데 지금 50억 단위인데서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공분이. 그냥 단위만 보세요. 단위만 보면 세상에 이제 정말 털어서 먼지 한 털 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어쩌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먼지인지 이게 정말 덩어리인지 이걸 하는 데는 액수 단위가 좀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새로운 또 잣대를 오늘 이렇게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전우영 박사님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 감별사 전민기 팀장이 콕 집어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오늘의 팩트 체크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맞물려서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추가 배치 문제가 이제 대선 전국을 좀 달구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막 뭐 네. 데모도 일어나고 정말 국론도 여러 가지로 나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드가 이번 대선 국면에 나타나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주장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난달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라고 쓰면서 이제 논란에 불을 댕겼죠.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만 불러와서 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라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북한 미사일의 고도에 따라서 수도권 사드 배치의 효용성이 갈릴 수 있는데 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 그러니까 높은 고도로 날아다니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자, 근데 뭐 북한이 요즘에 그 주력 미사일도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사일 여러 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만약에 이제 남한을 타격하려면 그 주력 미사일은 스커드하고 노동 계열에서 최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는 높게 쏴가지고 네네.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속도가 붙어서 타격하는 건데 네네. 이건 멀리 있는 지점을 이제 공격할 때 쓰는 날아가는 거고요. 거죠. 사실은 예. 평양에서 만약에 서울을 공격한다 하면 사실은 낮게 발사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높게 쏘면 레이더에도 걸리게 되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격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서 그 탄도가 굉장히 낮고 빠른 미사일들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사드가 효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윤 후보의 주장처럼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이나 화성 12형 같은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을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쏘아 올려서 수도권을 만약에 노리게 된다면 사드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실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 이 화성 12형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네. 높게 올렸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100에서 200km고 최고 낙하 속도가 마 4에서 5에 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드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북한이 사실 높게 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굳이 높게 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네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낮게 빠르게 쏘는 게 서울을 타격하기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 사드는 배치 당시에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 네. 주한 미군 사령관도 이제 사드 추가 배치가 뭐 필요 없다. 네네네. 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2020년 11월에 미 자유아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서 운용하면 굳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추진 중인 사드하고 패트리엇 체계 통합 작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은 평택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체계로 요격을 하는 이런 네. 통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사드 배치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네. 얘기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16년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성주보다는 북쪽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군은 적의 미사일 탐지 뒤에 요격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은 사드를 더 북쪽에 배치하는 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드는 이제 유사시 부산 등을 통해서 들어올 미군 증원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 수도권 방어엔 패트리엇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드라는 이
이 미사일 자체가 체계, 예, 예. 이 미사일 체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체계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렇죠. 그런 논란 속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그 2016년에 왜 네. 그랬냐면 사실은 네. 사드를 거기 배치하는 것 자체를 중국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군사적 효용성을 떠나서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더 민감한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여야가 친미냐 친중이냐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장이 엇갈리는 거라 지지하는 분들도 사실 그것만 보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 보복 조치 여파가 사실은 굉장히 컸죠. 네. 물론 윤 후보의 구상처럼 주한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직접 운용한다면 좀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중국이 반발했던 건 민국이 강력한 사드 이 레이더로 본토를 들여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한국이 운용한다고 해도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 이 사드가 추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는 뭐 당연히 악재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에 해묵은 이 전자파 논란을 비롯한 환경 안전 우려 같은 지역 주민들의 또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때도 2016년도에 경북 성주에 배치될 때도 그랬지만은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이게 네. 사드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이거 네. 지금 들어오게 되면 뭐 충청도에 갈 거예요, 강원도에 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사드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양쪽 거기서부터. 주장만 보면은 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자, 이 사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 주한 미군 사령부는 사드 추가 배치는 일단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드 추가 배치라는 그 SNS의 한마디가 네. 또 불러오고 있는 여파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큰 이슈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선택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짜뉴스 진짜뉴스에서 전민기 팀장 만나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제전인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도 온 국민이 기대와 희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정치 이벤트가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희망찬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상의 뉴스공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